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으로부터 국빈 방문 초청을 받고 오는 4월에 미국을 갑니다. 이번 국빈 방문 대단히 의미 깊은 일입니다. 한미동맹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는 순간이기에 그렇습니다. 한미동맹의 7겹 봉인이 완성되면 그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나서 한순간에 무엇인가 성스러운 알맹이가 튀어나옵니다. 그 알맹이는 바로 북한 자유와 다른 말로 자유통일 혹은 체제통일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모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국빈 방문 그러면 이게 한 이명박 대통령 때여가지고 이게 뭔지 잘 이제 그때만 해도 좀 우리가 신경을 덜 쓸 때라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상상이. 이게 저 엄청나게 번거롭고 또 격식 있는 겁니다. 일단 손님이 도착하기 전에 미국 대통령 부부가 나와서 기다립니다. 영접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백악관에 외교 영접실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Diplomatic Reception Room. 거기에서부터 거기 옆에 달린 문으로 해서 나옵니다. 저게 외교 영접실에 달린 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손님 도착하기 전에 저렇게 공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부부가 서 있습니다. 부동자세로 거의. 그리고 음악이 나오는데 그 음악도 정해져 있습니다. Ruffles and Flourishes 혹은 Hail to the Chief 그 음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손님이 도착을 하겠죠. 예, 손님이 도착을 하면 이제 용감한 이렇게 이제 군복 입은 사람들이 문을 열고 그리고 이제 영접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인사를 나누겠죠. 네. 그때도 음악이 정해져 있습니다. Call to Statesmanship이라는 음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고 번거로운 정말 대단한 행사입니다. 이 행사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훈장 서훈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훈장을 이 국빈 방문한 국가 원수에게 예, 그 훈장 서훈을 합니다. 그럼 훈장 서훈이 있기 전에 애국가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국빈 방문한 원수의 애국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 국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한민국 애국가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미국 국가가 나오겠죠. 그동안에 저렇게 부동자세로 서서 예, 또 저걸 듣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 오바마 보면 대한민국 그러니까 국빈 방문자가 저긴 메르켈인데 독일 국가가 나올 때는 가슴에 손을 안 얹고 미국 국가가 나올 때는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아마 저것도 이제 프로토콜이겠죠. 남의 나라에 대해서 충성을 할 수는 없으니까 손을 얹는다는 게 충성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훈장을 주고 나서는 사열을 하는데 이때 사열은 가만히 서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군인들을 사열을 하고 나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인스펙션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행진 사열을 합니다. 그건 리뷰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이제 옛날 군복을 입은 군악대가 예, 행진 사열을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쭈루룩 이제 한 30-40분 간 거예요. 도착해서부터. 복잡하죠? 예,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 환영연설과 답사가 있습니다. 예. 그 환영연설과 답사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엔 이제 또 백악관에 들어가는데 아무 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 파란 방이라는 뜻의 블루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블루룸에 들어가면 저 탁자에 저렇게 방명록이 있습니다. 그럼 그 방명록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또 옆에 방으로 옮깁니다. 그 방은 또 빨간 방입니다. 레드룸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레드룸으로 옮겨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이 점심이 원래는 이게 국무부 점심입니다. 그래서 국무부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국무부에서 오찬을 하는데 이게 이제 국무부 점심 대신에 좀 더 편하게 얘기를 하려면은 백악관의 가정식 백반을 먹습니다. 가정식 오찬이죠. 백반은 아니고 아무튼 저는 이제 이 조선 사람이라서 네, 가정식 백반을 먹습니다. 백악관에서. 그리고 이제 국빈 방문을 하면 이제 프레지던셜 하우스라 그래가지고 프레지던셜 게스트 하우스 네 저기 백악관 건너편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블레어 하우스 110
119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저기에서 묵습니다. 그 방들은 이렇게 참 고풍스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편안한 사이 같으면은 그냥 백악관 안에 있는 손님방에서 재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노르웨이의 그 여왕이 이름이 참 재밌어요. 손자씨예요. 손자씨. 손자씨 같은 분은 저기 그 119개 방에 있는 그 저기서 묵은 게 아니고 블레하우스에서 묵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저기 그 백악관 내의 손님방에서 잤습니다. 그게 이제 그 대통령의 그 살림살이 하는 그 층하고 아래 위층인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야, 국빈방문이 저렇게 복잡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질문 해봤어요. 1945년에서 1955년 사이에 국빈방문이, 그때가 이제 미국이 힘이 제일 좋을 때죠. 국빈방문이 도대체 몇 건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때 국빈방문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은 누굴까? 네, 단 2건입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국빈방문을 제일 처음 한 사람은 1945년에서 1955년 사이에 국빈방문을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은 1954년 우남 이승만 대통령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을 처음으로 국빈방문한 나라입니다. 국빈방문 초청받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저는 리베리아 대통령에게 이제 그 이름도 그래요. 아마 그 선조가 그 술통 같은 거 만드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텁맨이에요. 텁맨. 그 리베리아가 미국과 좀 그 상징적인 관계가 높죠. 그러니까 나라는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닌데 저기가 이제 미국이 노예 해방을 하고 나서 1865년에 64년 65년에 노예들 중에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살겠다라 그래서 아프리카로 돌아간 사람들이 만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리베리아의 대통령을 그 국빈 방문으로 초청을 했다는 얘기는 리베리아란 나라가 중요했다기보다도 미국 내 흑인 유권자들에 대한 상징 연출이에요. 근데 뭐 저보고 만약에 저걸 좀 해석을 해라 그러면 저게 아이젠하워 때인데 우람 이승만 대통령이 동맹을 강요한 거 아니에요. 동맹을 강요했거든. 미국이 강제 휴전을 하니까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야, 너희 동맹 안 맺어주면 우리 북진할 거야. 우린 전쟁 안 멈출 거야. 동맹을 맺어서 우리의 생존 환경을 확보를 해줘. 그러면 내가 휴전 협정에 서명은 안 하더라도 내가 북진 안 할게. 그럼 더 이상 전쟁 안 벌일게. 이렇게 해서 동맹을 강요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SOB라고 욕을 했잖아요. 저 개땡땡이라고. 우남에 대해서 아이젠하워가 약이 올라서. 그러고 나서 우남을 처음에 국빈방문으로 불러들인 게 7월 달이니까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그래서 야, 내가 너 같은 애랑 국빈방문하고서 동맹 맺느니 내가 우리 노예였다가 아프리카에 가서 지금 나라 만든 사람, 그 사람도 내가 한번 국빈방문으로 초청해 볼 테니까 너 눈 똑바로 뜨고 봐 임마. 그런 심보로 국빈방문을 리베리아를 초청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넘겨 짚어봅니다.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참 비참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기점을 1945년을 잡았잖아요. 왜 1945년을 잡았냐? 그때 세계 질서가 바뀌었거든. 1945년은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 체제가 탄생한 해죠.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 체제는 3가지 명제로 요약됩니다. 우선 첫째, 식민지를 몽땅 없애고 신생 독립국들을 만든다. 만들어질까? 그건 나중 문제고 원칙이 그래. 둘째, 그러한 주권 국가들의 강력한 협의체인 유엔을 만든다. 얼마나 잘 굴러갈까? 그건 다음 세대가 고민하고 아무튼 지금은 그렇게 가. 셋째, 전 세계에 걸쳐 자유항행과 자유무역 질서를 만든다. 그러면 신생국들이 그 자유항행과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나중에 고민하고 일단 물꼬를 그렇게 터. 이게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 1945년이에요. 저 결심을 한 게 어디서 했냐? 4월, 5월 달에
샌프란시스코 바로 옆에 있는 해안 시콰이어, 코스탈 시콰이어, 저 나무입니다. 시콰이어 중에 아주 크게 자라지 않고 아주 그 잎에서 풋풋한 향이 나는 그런 그 해안지대에 자란 시콰이어가 있어요. 우리가 시콰이어라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나무 자라잖아요. 그건 마운틴 시콰이어입니다. 해발 1500m 이상에서 자라요. 말고요. 저지대 해안에서 자랍니다. 그 해안 시콰이어 숲이 아주 우거진, 저는 마운틴 시콰이어 숲보다 마운틴 시콰이어는 숲이 아니에요. 나무가 워낙 괴물같이 커서 뚝뚝 서 있어요. 해안 시콰이어는 저렇게 숲을 이뤘습니다. 그 공원이 뮤어 공원입니다. 뮤어란 사람이 저 시콰이어 공원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한 100여 년 전의 사람인데 19세기 후반. 그 뮤어 공원의 한가운데에 가면 저 이렇게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저 공간을 캐시드럴 그로브라 그러는데 저기에 한두 달 동안 계속 국제회의를 하니까 대표단들이 지쳤을 거 아니에요. 저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야외 피크닉 겸 이제 그 회의를 했던 것의 저 기념사진입니다. 그래서 전 저 사진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뮤어 공원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국에 뭐 뮤어 공원 딱 한 번밖에 못 가봤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1945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국빈 방문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신생국이니까 그 전에는 뭐 국빈 방문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 체제가 만들어낸 나라죠. 대한민국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1945년에 그럼 그 이후에 국빈 방문 가장 많이 한 나라. 우리가 첫 번째였죠. 국빈 방문이 가장 많이 한 나라. 우리가 또 1등이에요. 모로코랑 같이 무려 7번입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아래가 프랑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인도가 각 5번. 그리고 독일, 중국, 이란은 이제 혁명전 이란이에요. 그게 한 4번. 영국 3번밖에 안 돼요. 일본도 3번밖에 안 돼요. 우리는 이제 7번은 요번에 윤 대통령이 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7번이에요. 그럼 이제 국빈 방문 리스트를 제가 다 뽑아봤어요. 1945년 이후에서부터 2021년까지. 그랬더니 이게 용도가 있더라고. 일단 세계 정세가 복잡할 때 국빈 방문 숫자가 확 일어나요. 그럴 거 아니에요. 미국이 이제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남전 무렵에 국빈 방문 숫자가 막 폭증을 해. 그 다음에 동구권 무너지고 소련 무너질 때 막 한 해에 국빈 방문이 한 10회까지 있어요. 그러다가 세계 정세가 잠잠해지면 아까 미국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고 세계 정세가 잠잠했었거든요. 1945년에서 1955년은 국빈 방문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2건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1910년 이후로 가면 또 2010년 이후로 가면 국빈 방문 숫자가 뚝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꾸준히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가끔씩 가요. 7번이나 갔어. 그래서 국빈 방문을 미국이 언제 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일단 참 어디 무슨 수단 이런 나라들 이렇게 불러들여 가지고 극진하게 환대를 해서 내가 너 좀 잘 그 염두에 두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좀 잘 지내자. 이렇게 극진한 환대로 비율을 맞춰줄 때 해요. 또 그 다음에 군사 지정학적 요충지이고 주요 석유 생산국, 그러니까 아랍권이랑 연결된데 그게 제 대표적인 나라가 모로코와 이란과 사우디와 이집트입니다. 모로코가요 석유 한 방울 안 나지만 그게 아랍권의 아주 그 관문이에요. 모로코랑 요르단이 그래요. 그런데 모로코는 거기다가 바로 지브롤터 해협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물론 컨트롤하지만 그 주위를 다 모로코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잖아요. 지브롤터 해협을 이 아프리카 사이드에서 뭐 스페인 사이드에 사고 안 치니까. 만약에 모로코가 불안정해지면 지브롤터 해협에 대한 컨트롤을 상실하죠. 그리고 이제 모로코는 군주 국가이지만 입헌 군주국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의회가 실권을 잡고 있고 왕은 그냥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유럽화되어 있는 아랍 국가예요, 모로코가. 그래서 저게 아랍 세계 또 중동 석유 세계에 대한 관문이에요. 그래서 모로코가 7번이나 되는 거예요, 저게. 이번에 윤 대통령이 안 갔으면 모로코가 1위입니다. 윤 대통령이 가는 것까지 포함하니까 공동 1위가 되고요. 프랑스는 속을 하도 썩이잖아. 계속 속 썩이는 나라가 프랑스잖아. 그러니까 6위. 그러니까 6번. 그 다음에 이제 거대 국가들이 되죠. 그러니까 중국이 4번인데 중국이 보면 한 지도자가 10년씩인데 10년 동안 안 불러요.
한 번밖에 안 불러요. 리펑이 한 번 갔고, 리펑이 등소평은 국빈 방문이 아닙니다. 국가 지도자가 아니니까. 실권자지만 장쩌민이 한 번 갔고 후진타오가 갔고 시진핑이 한 번 갔어요. 그래서 중국이 4번이고 인도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의외로요. 서로 속내를 정말 잘 아는 오래된 앵글로색슨계 동맹. 아예 국빈 초청이 없어. 캐나다 없어요. 국빈 초청이. 오스트레일리아 없어. 그렇게 번거롭게 할 거 아니지. 그냥 전화 한 통 걸어서 오세요. 오세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나 캐나다는 오히려 또 국빈 방문이 없어요. 이게 참 대단한 행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치고는. 그래서 이 한국이 무려 7회나 돼서 1등을 한다. 그 의미가 뭐냐. 한국이 얼마나 참 험난한 그 파도를 타고 살아왔는지가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1954년 우남 이승만 대통령 국빈 방문, 미국에서 1945년 이후로 최초의 국빈 방문인데 왜 갔냐. 한미동맹 갔거든. 1953년 한미동맹.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라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물려받아서 가는 거, 받아서 가는 거예요. 윤 대통령님 아시겠어요? 당신이 지금 이거 물려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상징 연출을 할 때 제발 우남 이승만과 관련된 상징 연출을 좀 해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의 70주년 행사라고. 저게 우리가 미국한테 강요한 동맹이잖아. 아이젠하워 입에서 개땡땡 소리까지 나왔으니까 우남 저 개땡땡 쉐이 뭐 이렇게 욕이 나올 정도로 밀어붙여서 된 거거든. 그 다음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에 갔어요. 저게 뭐냐면 월남전 참전이에요. 노태우 대통령이 1991년에 갔어요. 저게 왜 그러냐. 저 사진을 느닷없이 왜 붙여놨냐. 나 카터 정말 땅콩 농장 정말 미워하는데 저 인간 대형 사고 쳤다고요. 1979년에 미중 수교를 해서 타이완을 쫓아내버리고 중공을 중국으로 만든 게 저 인간이에요. 그때 야 너희 분리해라 나라. 너희 타이완 대신에 넣어줄 테니까 분리하자. 라고 한 거를 그냥 야 타이완 없는 나라야. 너희가 하나의 중국이야. 그때 중국 아무 힘도 없을 텐데. 그리고 1980년에 중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준 게 저 인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거의 죽음으로 몰아넣다시피 압력을 가한 게 저 인간이에요. 정말 이상한 인간이라고. 자, 그래서 미국이 1979년, 80년부터 저짓을 해서 80년대 내내 미중 밀월이 점점 깊어지니까 그리고 우리 한중 수교에 대한 압력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중 수교가 1992년에 일어나요. 그 전에 노태우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아마 제 느낌에는 야, 대한민국이 이제 한중 수교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너희 진짜 그 안보 보장할게. 걱정 마라. 뭐 이런 메시지를 줬을 거예요. 저는 저게 한중 수교랑 관계가 있다고 봐요. 노태우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70년 세월이 정말 험난했던 거예요. 저 고비고비 때마다 국빈 방문이 등장해. 그 다음에 이제 저게 3번째 국빈 방문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4번째 국빈 방문이 누구냐면 김영삼인데 1995년이에요. 이게 뭐냐. 김일성 사망하고 김정일 등장하면서 핵무기 무장 쪽으로 치달을 때라고요. 그런 얘기가 오갔을 텐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 얘기 말귀를 못 알아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미국이랑 딜을 잘 못 쳤을 거예요. DJ는 훨씬 더 영악하고 훨씬 더 스마트하죠. 이 DJ 때 이제 그 IMF 때 미국 월스트리트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자산이 많이 미국 쪽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우리가 증시에 가면은 그 외국인 투자 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큰 덩치가 언제 확보된 거냐면 IMF 때 확보된 겁니다. 부동산과 주식이. 그래 놓으니까 이제, 너희 우리랑 이제 살 섞었어. 그러니까 와서 좀 그 얘기도 하고, 근데 너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DJ는 이제 야그니까. 제가 말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햇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제가 북을 잘 한번 달래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건 오해 마시고요. DJ는 그 메시지를 팔았을 거예요. DJ가 무시무시하거든요. 커넥션이. 무시무시하다고 DJ 커넥션이. 저 때가 클린턴 때인데 DJ가 미국 민주당의 범털들과 굉장히 친해요. 엄청 친합니다. DJ가. 그래서 그 커넥션을 팔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에 갔는데 저거 뭐냐, 한미 FTA 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의회 연설을 할 때 한미 FTA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이 한미 FTA가 뭐 FTA 중에 뭐 우리가 하나인가 보지. 아닙니다. 미국이요, 남북 아메리카 쪽에는 FTA가 꽤 많아요. 뭐 제일 유명한 게 캐나다하고 멕시코랑 FTA죠. 거기는 저기 뭐죠, USMCA라 그래가지고 옛날 나프타를 더 발전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한 몸체처럼 돌아가죠. 또 중미나 남미에는 여러 나라들하고 FTA를 맺어놨어요, 미국이. 그러나 이 아메리카 대륙 바깥에는 미국이 FTA 맺은 나라가 어디냐? 멀쩡하고 좀 나라 꼴이 좀 되고 규모가 있는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 제외하고는 어디냐? 도시무역국가인 싱가포르. 그건 도시무역국가니까 맺을만 하죠. 그 다음에 앵글로색슨이고 자원부국인 오스트레일리아. 그 나라 규모는 작고 자원은 많은 나라잖아요. 우리랑 칼라가 다르죠. 그 다음은 이스라엘이에요. 거긴 규모 작고 중동의 열쇠고리죠. 그리고는 없어요. 한국 빼고 나면 싱가포르, 이스라엘, 오스트레일리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요, 한미 FTA가. 그래서 저거 해놓고 나서 딱, 야, 너희 국회에서 비준 시켜라. 알았지? 저거 비준을 뭐 사법주권이 어떻고, 이름도 안 가. 김하늘인가 박하늘인가. 중국 공산당적 사법주권 개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법주권은요, 그 사법부, 특히 판사 개개인의 정신적 독립성을 뜻해요. 중국 공산당의 사법주권은 중국 국토 안에서는 국제적인 그 법 개념과 상관없이 중국 법이 우선한다라는 영토적 사법주권이에요. 그 개념을 들고 나와서 한미 FTA를 반대했잖아요. 김하늘 그 당시에 저거 마지막 비준 된 게 박근혜 대통령 때 아니에요. 그때 그 사법부 쪽 그 반란한 그거 보면 부장판사라는 인간이 그런 걸 써놔서 야, 참 대단하다. 왜 저러고도 사냐. 그랬었어요, 그때. 어쨌거나 그거 이제 그 FTA 너희 우리 통과시켜라 라고 이제 딱 저기 마지막 확인을 한 게 이명박 때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에 갔죠. 예, 2011년입니다. 그 국빈의회 연설은 이승만,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인데 그 중에 아마 제가 자료는 못 봤지만 이승만 대통령 연설, 우남 대통령 연설이 제일 좋았을 거고 나머지는 차마 못 들어줄 거예요. 네, 차마 못 들어줄 겁니다. 비국빈의회 연설은 노태우, 박근혜 대통령인데 여기도 뭐 별게 없겠죠. 이번에 윤 대통령은 좀 국빈 연설이 제대로 나올 겁니다. 지금 판이 성숙했고 윤 대통령이 그 코드를 알아요. 지금 미국이랑 어떤 코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예, 지금 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일단 타이밍이 절묘하죠. 일단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지를 한미일 공동으로 엄청나게 해야 될 상황이죠. 그 다음에 한미 사이에 하이테크 동맹을 해야죠. 엊그저께 이 국빈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백악관 대변인이 하는 얘기를 할 때 한국이 어마무시한 하이테크 투자를 미국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걸 계속 강조하더라고.